네. 자료 요구요? 네. 네, 다음은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네, 그 전에, 네, 자료 요구를 원하시는 의원님이 있으셔서,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원, 네, 의원님. 네, 의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주식회사 KT 스카이라이프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본의원한테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도 스카이라이프가 창립하였을 당시 추천 방식으로 특별 채용한 30명에 대한 이력서와 추천인을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와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남편 백장현 씨가 당시 스카이라이프에 누구 추천으로 들어갔는지와 스카이라이프 창립 당시 김대중 정권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스카이라이프에 들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토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던 보고서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2시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후보자로서의 검증 정책 사항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12시까지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윤영일 의원님,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요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당선 이후 친인척 채용에 대한 우리 국회의 자료 요청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해오신 내용을 보면 당시 국회 사무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던 여동생을 비정규직 보좌 인력으로 채용했다 하고 답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여동생이 이제 별정직 8급 공무원에서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그렇게 채용됐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후보자 동생의 국회 사무처 그리고 보좌진 근무와 관련한 경력증명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회 사무처 채용 당시에 채용 조건, 자격 등이 표시된 내용, 그러니까 공고문이나 그리고 지원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네, 박찬호 의원님. 네. 예, 박찬호 의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출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이의원 의원께서 이제 같은 내용을 요구를 하셨는데, 저도 역시 그 추천인과 당시 채용됐던 사람들 명단을 요구를 했고요. 또 그때 그 당시에 30명 추천에 30명 전원을 합격을 시켰는데, 그거는 뭐 그 당시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좀 특혜 취업으로 모두가 이제 인식될 만한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당시 누가 추천을 했는지, 또 채용할 때 채용 기준과 요건 절차가 무엇인지, 또 그 기준에 부합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까지 그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12시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4대강 방류를 지난 6월 1일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6개 보에 대한 그 방류에 대해서는 2월, 3월에 시범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류 결정을 서둘러서 6월 1일 날 이 아주 가뭄이 극심한 시기에 이제 방류를 했는데 그 의사 결정에 관한 그 과정에 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실무적으로는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하천법이라든지 보호관리규정, 또 댐보 저수지 연계 운영 규정에 정한 절차를 그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당시에 그 관계 규정에 의해서 관계기관 협의 내역, 또 국토부나 BH에 대한 보고 내역, 관료기관 협의 내역, 또 댐보 저수지 연계 운영 협의회 개최 실적 관련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12시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아까 박원수 의원님? 네. 잠깐만요. 이게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 생중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의 질의를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구는 좀 압축적으로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박완수 의원님, 그다음에 네, 또 이현승 의원님 그렇게 두 분만 더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이쪽에 우리 여당 측에선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네? 아, 최경원 의원님. 네, 네. 그럼 세 분 더 최대한 간략하게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박완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우리 유엔 의원 요구하신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 국토부 보고 자료하고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자료하고 그리고 포털 회사의 후보자 프로필을 바꿨습니다. 그 바꾼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답이 없고요. 또 후보자님이 국회 활동 과정에서 사용한 각종 특정 경비, 특수 경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과거에 국회 활동하실 때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많이 독촉을 하셨는데 오전 중으로 꼭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현승 의원님. 네. 예, 저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토부 보고 자료인데요. 어제 다른 부서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오후 내내 안 내놓고 있다가 저녁 때 내놓는데 그렇게 기밀 자료도 아니고 이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현 정부의 국토교통부 정책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장관 후보자가 과연 정책을 수행할 만한 자질과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마시고 오전 중으로 저희들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네, 최경환 의원님. 네. 예, 자료 요구는 아니고요.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과연 오늘 이 청문회를 참석해야 되는지 하는 참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에서 왔습니다. 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께서 인사청문회는 단순히 참고사항일 뿐이다. 참고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걱정됩니다. 우려됩니다. 이 인사청문회법 취지도와도 다르고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한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참고만 하겠다. 이건 입법부인 국회를 경시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국토위 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위원장께서 박수현 대변인의 공식 사과를 요청해 줄 것을 네. 말씀드립니다. 최경원 의원님, 그건 왜 해당 사항이 아닙니까? 네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자료 제출 요거는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여러 의원님들, 네,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주질의 7분, 보충 질의 5분씩을 실시하기로 간사님들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방송사의 생중계가 진행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며 7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아 의원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첫 여성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제가 듣기로는 의원 시절 강직한 이미지와 또 국회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으셨고 오늘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으로서 또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경험하셨던 그 마음으로 정책을 펼치시겠다는 포부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후보자께서 국토교통 비전문가라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철저한 정책 질의를 통해서 후보님의 업무 능력을 검증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평소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뉴딜이라는 용어로 인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대상이 됐던 도시 재생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봐주시면서 후보자님의 평상시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학계나 또 실무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개념과 해석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과연 도시 재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 단답형으로 말씀드려야 됩니까?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네.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90% 이상의 국민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가 개발된 지 꽤 오래되면서 또 신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도시의 쇠퇴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어서 구도심, 쇠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서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내고 도시의 새로운 공공적인 기능들을 강화해 나가는 것, 도시를 주민 중심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재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도 보도자료에서 봤고, 그걸 제가 그대로 언급하자면, 노후 도심지의 원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로를 넓히거나 주차장,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구도심을 되살리는 사업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작은 단위의 사업으로 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작은 단위의 말고 또 다른 단위의 도시재생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한 가지만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을 새롭게 해준다던가 뭐 하수관거를 새로 정비해준다던가 이런 식의 사업들을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단위의 사업으로는 그 지역을 새롭게 바꿔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큰 규모로 도시를 새로 헐고 새로 지차 이렇게 했었던 것이 또 뉴타운 사업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양쪽의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새롭게 지향해내는 방식을 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부나 이제 기금이라든가 이런데 자원을 좀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발생한 이익들은 주민들에게 환원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규모의 크기만 차이고 앞에서 내용하신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기 네. 바랍니다. 제가 제일 문제로 삼고 있는 거는 공약 단계에서 1년에 100개 사업을 선정하셔서 5년 동안 500개의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게 지금 243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자체별로는 2개씩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100개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사실 저렇게 계산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직원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일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 또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내지 못한 획일적인 사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지자체에서는 뭐 1개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뭐 2개, 3개를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역 그럼 재생 100개는 수정이 가능한 겁니까? 100개가 아니라 저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100개보다 더 많다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지방자치단체의 봐주시기 역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네, 지금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지금 2004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게 13곳이고요. 네네.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 33곳입니다. 네네. 저 46곳도 아직 구체적으로 착수가 안 된 경우도 있는데요. 네네. 저거는 이번 도시재생 사업 100개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던 사업을 모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하면 약 900개 정도의 사업들이 선정되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된 사업들까지 포함하면 한 900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답변을 그거는 네네.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네네. 그게 그럼 여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저런 사업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심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다음 한번 슬라이드 봐주시면요. 이게 지금 셋들마을 사업, 네. 지역 활력 사업 다 포함이 됩니다. 네네. 예, 그럼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100개를 포함하신다고 하신 거죠? 네,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심사 대상이에요. 네네. 예.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뉴딜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네네. 그럼 그 뉴딜은 기존에 하는 방식과 다른 측면을 부각시키셔야 되는데 네네. 아직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뭐가 뉴딜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부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가 추진 주체가 되면서 다른 부처 안에 의사 조율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꼭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직된 예전의 사고가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한 사고로 대응해 주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취임하시고 부동산 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적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리고 가는 데마다 업소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보니까요. 부산이라든가 몇 개 지역에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단속을 예고를 하고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속을 하는 것은 그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정부가 펼쳐나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그 단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말씀드립니다만 네.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 단속은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부패한 경찰하고 조폭하고 상대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속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는 불시에 단속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다음은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안규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동대문 갑의 안규백입니다. 후보자는 지금까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 삶의 궤적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는 이정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현 경제 체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관치, 즉 정치 논리에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정치고 죽이는 것도 정치입니다. 요컨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력 발휘가 관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간 의정활동하면서 정치력을 평가받아온 김현미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높은 기대를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지금 제일 시급한 당면 과제를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경제 사조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빈부격차는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특히 주거 문제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는 현대화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3대 기본 조건인 의식주 중에서 먹고 입는 것, 의와 식은 해결됐는데 어느 부분 해결됐는데 문제는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정부가 다 하려고만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이게 또 비효율적이게 될 수가 있죠. 주거 문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고요. 이를 통해서 저는 서민 주거에 전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 21차례에 걸치고 박근혜 정부에서 13차례 이런저런 정책을 수없이 쏟아냈습니다마는 하지만 핵심은 서민들이 입주 조건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서민주택 즉 제일 약자들에게 국가가 그들의 주거를 안정화시키고 나머지는 주택은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게 맞다. 다만 폭리와 투기는 조세 정책을 통해서 불로소득 소득으로 저는 거둬들이면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지역에 그러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선량한 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고요.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과 더불어 부동산 과열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듯이요. 지금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안정시키는 것과 함께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수요에 의한 주택시장의 과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진짜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시키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맥스 3년 동안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LTV와
DTI 등 주택 금융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LTV와 DTI에 대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계 부채가 증폭했다면서 부동산 대책 규제를 강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난 6월 7일 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청문회에서 LTV와 DTI 등에서 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상반된 논리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정책은 그 정책이 좋든 나쁘든 저는 일관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죠. 정책의 엇박자는 시장의 불투명을 높이고자 하는 최악 조치다. 따라서 부동산 대출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그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처음 지명받고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LTV와 DTI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 가계부채를 폭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전부이고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경제부총리와의 엇박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그건 뭐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아직 임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대책회의에 참여할 수 없지만 저희 차관이와 실무자들은 경제부처 회의에 나가서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서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말씀하신 LTV와 DTI의 강화는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니, 네,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LTV와 DTI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럴 때는 우리 안기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 실수요자들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금융정책을 펼 때 지금처럼 특히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국지적 과열 현상으로 나타날 때에는 그 지역과 대상에 대한 맞춤형 그런 정책으로 시행될 때만이 실효성을 거두면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주지 않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도시 재생 정책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온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겠다. 기존 거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그 도시 해체에 대한 그 원도심에 대한 공동화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복합적인 저는 이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후보자는 이 기존의 원도심에서 원심지를 활성화시키는 도시 재생 정책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보관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도심 재생 정책이 기존의 정책과 차별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민들을 재생 사업의 주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19대 때 우리 김성태 의원 계십니다만은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 네, 추가 질의하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기백 의원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덕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 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입니다. 우리 김현미 후보자께서는 정말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내정이 되셨는데 일단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인사 검증을 또 성실하고 또 진실한 그런 답변을 또 부탁을 드리고 저는 오전에는 도덕성, 오후에는 정책 전문성에 대해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내로남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그게 어떤 뜻인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판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 인사 참사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임명 또는 내정된 18분 중에 9분이 모두 부동산 투기, 이장 전입, 탈세, 논문 표절, 병역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해당되고 있고 다른 5분도 농지법 위반, 또 겸직금지 위반
고액 잡료 등으로 이렇게 심각합니다. 임명 강행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 원칙 5개 모두가 위반이고 또 이 강행이 예상되고 있는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여성으로서는 병역을 제외하고 4가지 모두 의혹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상곤 교육부 후보자는 교육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석박사 논문 무더기 표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안경환 법무부 후보자는 법무부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논문 표절, 또 불법 다운 계약서, 여성 비하 기재 등 많은 의혹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 인사 참사의 실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이 야당 시절에 있었던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인사청문회 대상자입니다. 대상자의 위치에서 다른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은 우리 공직자의 천명성을 중요시하고 또 장관 후보자에게는 높은 그런 도덕성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여당과 문재인 정부는 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냐, 현실적 기준을 마련하자.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또 능력이 있으니 도덕성은 이쯤이면 됐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왜 5대 원칙을 국민과 약속했으며 또 현재 여당은 야당 시절에 이러한 입장을 전혀 몰랐을 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통령께서 최소한의 사과, 유감 표명 없이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하면 협치도 이렇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이미 국민과 야당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은 우리 논문 표절에 대해서 뭐 이거는 언론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미디어치 발표에 따르면 후보자는 2001년 자신의 석사 논문, 1999년 곽은하의 석사 논문과 김지영, 박형상, 원용진 등 다수 저자의 논문에서 집중 표절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 표절은 이렇게 이제 우선 한 예를 보면 PPT하고 이 판넬을 보시면 이렇게 글씨가 같은 색깔인 경우에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왼쪽이 원저자, 오른쪽이 후보자의 복사판 표절 논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는 표 1999년하고 2001년인데요. 이게 이제 단 한 단락도 완전 통으로 이렇게 베낀 것 같다. 인용 부호도 출처 표시도 일체 없습니다. 다음. 이 각주 내용 및 출처 표시까지 그대로 표절됐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출처 권영성 씨인데까지 그대로 이렇게 표절이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출처 김승수, 김종석까지 그대로 표절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든 후보자께서 의혹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게 그치지 않고 또 표절하는 것을 은폐하려고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그 석사 졸업 사실을 선거 공보, 벽보, 인터넷 검색 포털까지 이렇게 삭제해 왔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논문 표절 은폐 의혹, 최종 학력을 기재하지 않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또 졸업을 수료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논문 표절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논문을 표절한 적은 없고요. 저 논문은 제가 공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학술 논문도 아닙니다. 제가
당의 부대변인을 하는 시절에 언론 관련해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럴 이런 여러저런 이유로 해서 야간 특수대학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평생학습 과정의 일환으로 제가 다녔던 거고요. 저 논문도 제가 생애 처음 써본 논문입니다. 그 당시에 저를 지켜보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부대변인하고 밤에 10시, 11시에 퇴근하고 나서 제가 저 논문을 집에서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애 처음 쓴 논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논문이 뭐 잘된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저런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 선거 때 학력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경력만 기재하다 학력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고요. 저는 제가 저기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저거를 학력으로 기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사실 언론홍보대학원을 석사라고 하는 것을 후보자 인사검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제가 한 겁니다. 과거에는 저런 야간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력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 논문이 많이 부족하고 내세우기 부끄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표절했다고 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나저 추가 질의 또 해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네 안호영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현미 후보자님 장관 후보자 청문 대상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 앞서서 김현미 후보자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뭐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장관 후보자가 된 이후에 기대와 우려가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오랜 정당 활동과 국회의원 경험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새 정부의 초대 국무위원으로서 강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서민주거 대책 등에 있어서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구상을 잘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일부에서는 김 후보자님의 정치 활동이 국토교통부의 주요 업무와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후보자님께서 사전 자료와 서면 답변서 등을 통해서 그동안 국회 예결위원장과 서민주거 복지특별위원회 가계부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업무 경험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국토와 도시, 또 주택과 토지, 건설, 교통과 물류, 항공, 도로와 철도 등 전체적인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고 또 조율해 나갈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더 공부하시고 또 국회와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청문회를 시작으로 후보자께서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또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되기를 주문합니다. 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그간 주거 문제 등 일상의 삶에서 고통을 받아온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라진 웃음을 되찾아주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원칙과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아마 인터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나 불법 거래 행위들을 엄정히 대처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편으로는 주거난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주거의 안정을 마련해 주는 것, 이 두 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거 정책은 아까 우리 후보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철저히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 매매, 전세 등 주거 정책의 근본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거래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시죠? 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투기를 통한 재산 증식의 시대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그 명확한 시그널을 일관되게 이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후보자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장관 후보자가 내정된 이후에 부동산 대책이 이전과 다를 것이다.
또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최근까지 서울, 특히 강남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시중에 자금이 좀 많이 지금 풀려 있는 상태가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대통령 선거 전에 이런 거래들이 굉장히 뜸했습니다. 그래서 관망을 하던 그런 수요들이 드러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요가 집중하지 않았나, 투기 수요까지 결합하지 않았나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료를 보도를 보면은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은 강남 재건축이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새 정부 출범 후에 4주차에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0.43%가 올라서 32주 만에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서울 강남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지금 새 정부가 확실하게 좀 잠재워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아까도 잠깐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아파트 값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도 결국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적 정서도 아마 있을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정책이었던 11.3 정책의 허점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1순위 자격을 강화하고 재당첨을 제한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11.3 대책이 있었지만은 이것은 강남 지역의 청약시장에는 일정 규제를 했지만 문제는 청약시장이 아니라 재건축을 타겟으로 하지 않았다는데 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의 첫 조치는 강남을 청약 과열을 잡는 조정적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과열을 막는 투기 과열 지역 지정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현장의 상황들을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결정을 져야 되지 않을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주거 정책이 아까 이제 후보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이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점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저도 의견을 좀 드린다면 이상 과열 현상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LTV 그다음에 DTI와 관련된 금융정책 관련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실제 전체 경제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면 청년을 위한 부분이라든가 그 부족한 맞춤형으로 실제 그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시장 불안이 계속될 때는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초기에 이런 것들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문으로.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꼼꼼히 점검해서 대상과 지역에 맞도록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박맹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 남구 박맹호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후보자님의 이력을 아무리 살펴봐도 국토교통 쪽에는 별로 경력이 없는 것 같죠? 맞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요.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국토교통위원회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예결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전반의 SOC 사업을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결위원은 예결위원장은 전반에 걸쳐서 조금씩 하는 것이지요. 대신에 이 정당 경력을 보면은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 정무비서관 뭐 이런 경력인데 그래서 이 사항만 보면은 과연 요번 후보자 지명이 능력 인사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내가 볼 때 코드 인사, 보원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후보자가 기재위에 계실 때 당시 최경환 의원이 아마 부총리 되면서 청문회 하실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특히 대선 때 몸담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관계도 없는 분들이 무더기로 낙하산으로 갑니다. 이른바 선피아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뭐 이렇게 질타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상황과 우리 김현미 후보자와 상황이 어떻게 다릅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읽으셨듯이 관련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분이 단지 선거 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하는 것은 지금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에 제가 포함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굉장히 우리 후보자의 생각 기준은 일반인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네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후보자말로 완벽한 선피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마 후보자하고 19대 때 기재위 같이 해서 조금 아는데 그때 같이 일을 해보니까 후보자는 그야말로 법률 통과 막는 발목 잡기 전문가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도 같이 해봤습니다만은 당시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라든지 이 정부 측에서는 화급하고 중요한 법안이었는데 끝까지 이것을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이 되어서 일을 하려 치면 참으로 방대한 일을 진취적으로 해야 되고 정말 발전 지향적으로 해야 되실 텐데 이렇게 매사에 그 폐쇄적이고 소극적이고 그 부정적인 그런 자세로 어떻게 이 막중한 장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에 국회 예결위원장을 여성으로서 최초로 할 때에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결위원장 1년을 마치고 난 후에는 예결위 사상 단 한 번의 파행도 없이 국정농단 사태라고 하는 그런 정치 국면에서도 원만하게 제 날짜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 예결위원장 하고는 전혀 다를 테인데 뭐 좋습니다. 그런 의지는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문제인데 앞서 우리 박덕흠 의원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당당히 밝힌 5대 배제 원칙을 4개나 적축된 김상조 후보를 임명을 하셨죠. 정말 그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참담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김현미 후보도 검토를 해보니까 5대 배제 원칙 중에서 최소한도 3개 부분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금 탈루 부분이 있고 또 부동산 투기 부분이 있고 논문 표절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농지법 위반 아마 이 부분에 이때 우리 저 위원들이 하나하나 짚어 나갈 것입니다만은 논문 표절만 해도 이 내용을 보면 거의 한 3분의 2가 표절입니다. 표절이고 심지어 인용했다 하나까지 인용을 2차 표절까지 했습니다. 나 이거 정말 이걸 보고 아까 답변에 표절이 아니다 뭐 약간의 뭐 서툴러서 그렇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이거 나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표절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없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 쓰는 논문이다 보니까 많이 서툴렀고 그래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표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그들 그렇게 뺏겨가지고 꼭 같이 3분의 2나 이렇게 해놓고서는 처음 쓰는 것이라 그렇고 뭐 그런 생각이 없었고 아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답니까? 나 이것에 대해서는 이 사실만 하더라도 더군다나 이걸 부정을 한다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후보 낙마 사유에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뭐 이걸 가지고 제가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세금 탈루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히 줄여서 말하자면은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허위 신청한 적 있죠? 처음에 한부모 가족 부동공제 신청 2013년도에 또 2014년도에는 차남공제를 두 번이나 배우자와 본인 두 분 중복 공제 신청한 적 있죠? 저하고 남편하고 기억이 안 나면 날짜하고 자료를 아닙니다. 드릴게요. 아닙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저하고 남편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지 않아가지고 실수를 한 것이고 한부모 가정 문제는 남편이 한 부모를 모시는 거라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물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후보자는 기재위 간사로서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신랄하게 질타했던 그런 본인이 정작 이런 부당 공제 신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실수였지만 국민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업 100개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던 사업을 모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하면 약 900개 정도의 사업들이 선정되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됐던 사업들까지 포함하면 한 900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답변을 그거는 네네.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네네. 그게 그럼 여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저런 사업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심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다음 한번 슬라이드 봐주시면요. 이게 지금 셋들마을 사업, 네. 지역 활력 사업 다 포함이 됩니다. 네네. 그럼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100개를 포함하신다고 하신 거죠? 네,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심사 대상이에요. 네네. 예.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뉴딜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네네. 그럼 그 뉴딜은 기존에 하는 방식과 다른 측면을 부각시키셔야 되는데 네네. 아직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뭐가 뉴딜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부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가 추진 주체가 되면서 다른 부처 안에 의사 조율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꼭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직된 예전의 사고가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한 사고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취임하시고 부동산 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적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리고 가는 데마다 업소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보니까요. 부산이라든가 몇 개 지역에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단속을 예고를 하고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속을 하는 것은 그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정부가 펼쳐나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그 단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네.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 단속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부패한 경찰하고 조폭하고 당장은 미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속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는 불시에 단속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추가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다음은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안규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동대문 갑의 안규백입니다. 후보자는 지금까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 삶의 궤적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는 이정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현 경제 체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관치, 즉 정치 논리에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정치고 죽이는 것도 정치입니다. 요컨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제 박수현 그 청와대 대변인께서 인사청문회는 단순히 참고사항일 뿐이다. 참고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걱정됩니다. 우려됩니다. 이 인사청문회법 취지도와도 다르고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한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참고만 하겠다. 이건 입법부인 국회를 경시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국토위 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위원장께서 박수현 대변인의 공식 사과를 요청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경원 의원님, 그건 왜 해당 사항이 아닙니까? 네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자료 제출 요거는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여러 의원님들, 네,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주질의 7분, 보충 질의 5분씩을 실시하기로 간사님들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여러 방송사의 생중계가 진행되므로 그 의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며 7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아 의원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첫 여성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제가 듣기로는 의원 시절 강직한 이미지와 또 국회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으셨고 오늘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으로서 또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경험하셨던 그 마음으로 정책을 펼치시겠다는 포부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후보자께서 국토교통 비전문가라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철저한 정책 질의를 통해서 후보님의 업무 능력을 검증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평소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뉴딜이라는 용어로 인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대상이 됐던 도시 재생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봐주시면서 후보자님의 평상시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학계나 또 실무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개념과 해석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과연 도시 재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 단답형으로 말씀드려야 됩니까?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90% 이상의 국민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가 개발된 지 꽤 오래되면서 또 신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도시의 쇠퇴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어서 구도심, 쇠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서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내고 도시의 새로운 공공적인 기능들을 강화해 나가는 것, 도시를 주민 중심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재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도 보도자료에서 봤고 그걸 제가 그대로 언급하자면 노후 도심지의 원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로를 넓히거나 주차장,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구도심을 되살리는 사업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작은 단위의 사업으로 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작은 단위의 말고 또 다른 단위의 도시재생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을 새롭게 해준다든가 하수관거를 새로 정비해준다든가 이런 식의 사업들을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단위의 사업으로는 그 지역을 새롭게 바꿔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큰 규모로 도시를 새로 헐고 새로 지차 이렇게 했었던 것이 또 뉴타운 사업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양쪽의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새롭게 지향해내는 방식을 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부나 이제 기금이라든가 이런데 자원을 좀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발생한 이익들은 주민들에게 환원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규모의 크기만 차이고 앞에서 내용하신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예.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기 예. 바랍니다. 제가 제일 문제로 삼고 있는 거는 공약 단계에서 1년에 100개 사업을 선정하셔서 5년 동안 500개의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게 지금 243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자체별로는 2개씩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100개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사실 저렇게 계산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직원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일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 또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내지 못한 획일적인 사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지자체에서는 뭐 1개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뭐 2개, 3개를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그 지역 그럼 재생 100개는 수정이 가능한 겁니까? 100개가 아니라 저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100개보다 더 많다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지방자치단체의 봐주시기. 역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네, 지금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기 예. 바랍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지금 2004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게 13곳이고요. 네네.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 33곳입니다. 네네. 저 46곳도 아직 구체적으로 착수가 안 된 경우도 있는데요. 네네. 저거는 이번 도시재생 채용할 때 채용 기준과 요건 절차가 무엇인지 또 그 기준에 부합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까지 그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12시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4대강 방류를 지난 6월 1일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6개 보에 대한 그 방류에 대해서는 2월, 3월에 시범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류 결정을 서둘러서 6월 1일 날 이 아주 가뭄이 극심한 시기에 이제 방류를 했는데 그 의사 결정에 관한 그 과정에 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실무적으로는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하천법이라든지 보호관리규정 또 댐보 저수지 연계 운영 규정에 정한 절차를 그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당시에 그 관계 규정에 의해서 관계기관 협의 내역 또 국토부나 BH에 대한 보고 내역 관료기관 협의 내역 또 댐보 저수지 연계 운영 협의회 개최 실적 관련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12시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아까 박원수 의원님? 네. 잠깐만요. 이게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 생중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의 질의를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구는 좀 압축적으로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박원수 의원님, 그다음에 네, 또 이현승 의원님 그렇게 두 분만 더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이쪽에 우리 여당 측에선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네? 최경원 의원님, 네네. 그럼 세 분 더 최대한 간략하게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박원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우리 유현 의원 요구하신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 국토부 보고 자료하고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자료하고 그리고 포털 회사의 후보자 프로필을 바꿨습니다. 그 바꾼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답이 없고요. 또 후보자님이 국회 활동 과정에서 사용한 각종 특정 경비, 특수 경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과거에 국회 활동하실 때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많이 독촉을 하셨는데 오전 중으로 꼭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현승 의원님. 네. 예, 저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토부 보고 자료인데요. 어제 다른 부서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오후 내내 안 내놓고 있다가 저녁 때 내놓는데 그렇게 기밀 자료도 아니고 이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현 정부의 국토교통부 정책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장관 후보자가 과연 정책을 수행할 만한 자질과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마시고 오전 중으로 저희들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네, 최경환 의원님. 네. 예, 자료 요구는 아니고요.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과연 오늘 이 청문회를 참석해야 되는지 하는 참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에서 왔습니다.
네. 자료 요구요? 네. 네, 다음은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네, 그 전에, 네, 자료 요구를 원하시는 의원님이 있으셔서,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 네, 의원님. 네, 이우현 의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주식회사 KT 스카이라이프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본 의원한테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도 스카이라이프가 창립하였을 당시 추천 방식으로 특별 채용한 30명에 대한 이력서와 추천인을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와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남편 백장현 씨가 당시 스카이라이프에 누구 추천으로 들어갔는지와 스카이라이프 창립 당시 김대중 정권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스카이라이프에 들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토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던 보고서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2시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후보자로서의 검증 정책 사항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12시까지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윤영일 의원님,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요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당선 이후 친인척 채용에 대한 우리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해오신 내용을 보면 당시 국회 사무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던 여동생을 비정규직 보좌 인력으로 채용했다 하고 답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여동생이 이제 별정직 8급 공무원에서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그렇게 채용됐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후보자 동생의 국회 사무처 그리고 보좌진 근무와 관련한 경력증명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회 사무처 채용 당시에 채용 조건, 자격 등이 표시된 내용, 그러니까 공고문이나 그리고 지원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네, 박찬호 의원님. 네. 예, 박찬호 의원입니다. 저도 자료 출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우현 의원께서 이제 같은 내용을 요구를 하셨는데, 저도 역시 그 추천인과 당시 채용됐던 사람들 명단을 요구를 했고요. 또 그때 그 당시에 30명 추천에 30명 전원을 합격을 시켰는데, 그거는 뭐 그 당시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좀 특혜 취업으로 모두가 이제 인식될 만한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당시 누가 추천을 했는지